1950년 6월 25일 새벽 240여 대의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을 개시했다. 남한의 국민들이 이 소식을 들은 것은 아침 7시 무렵. 오전 10시가 돼서야 이승만에게 보고됐다. 기습당한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일패도지했다 이 말이에요. 뭐 저항도 없고 완전히 그냥 일사천리로. 당시 남한은 병력, 무기 등 모든 면에서 북한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미군이 철수한 뒤였다. 정부 수립 2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게 최대 위기가 닥쳤다. 삼파선을 넘어 남침을 개시한 북한군은 국군의 방어 진지를 무력화시키고 남하를 계속했다. 이날 오전 무초 주한 미국 대사가 경무대로 이승만을 찾아왔다. 무초 대사를 만난 이승만은 이 전쟁이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한다. 당시 무초 대사의 회고록이다. 대통령은 나에게 한국은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더 많은 소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일본에 있던 미 국동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에게 전화를 걸었다. 맥아더 원수가 깨면은 이렇게 전하시오. 빨리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한국에 있는 미국인 2,500명을 우리가 다 죽이겠소. 시시각각 북한군은 서울을 조여들었다. 26일에는 의정부를 점령하고 서울 미아리 앞까지 치고 들어왔다. 이때까지 이승만은 강요들의 피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27일 새벽 대전행 기차에 올랐다. 대통령 부부와 비서, 경호원 모두 5명이 함께했다. I think Syngman behaved rather badly at the beginning of the war in that he said he was going to stay and fight for Seoul, and then he secretly took off for Daejeon on a train right in the early days of the Korean War. So there wasn't much leadership coming from him in the first month or so of the war. 이승만이 대전에서 서울 사수 방송을 한 다음 날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다. 방송을 믿고 남아있던 시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었다. 사람들은 뒤늦게 피난길에 올랐다. 당시 서울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한강다리뿐이었다. 그러나 이때 한강다리는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폭파된 뒤였다. 나루터가 난리 법석을 떼는데 거기다가 한강다리를 그냥 폭발을 해서 뭐 오도가게 못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무참하게도 그저 참 며칠 안에 완전히 적의 손아귀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막 이런 것은 이승만 박사의 굉장히 중요한 실책이다. 전쟁 발발 2달 만인 8월 말 북한군은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온다. 국토 대부분이 북한군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국군은 마지막 남은 땅을 지키기 위해 배수진을 쳤다. 이승만은 후퇴하는 국군을 따라 부산에 도착했다. 부산에 임시관사를 꾸린 이승만은 부산과 대구를 오가며 전쟁을 지휘하는 한편 유엔군의 작전권을 이양키로 결정한다. 급박한 전황 속에서 원활한 작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맥아더는 그 가능성이 의무시됐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고 전세는 일거에 역전됐다. 이후 유엔군은 낙동강에 집중돼 있던 북한군을 거세게 밀어붙여 38선 이북으로 몰아내고 9월 28일엔 서울을 탈환하기에 이른다. 인공기가 휘날렸던 중앙청엔 다시 태극기가 걸렸다.
서울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이승만은 서울로 돌아온다. 그는 서울 수복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메가더와 유엔군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잠깐이지만 38선엔 총성이 멎은 듯했다. 이때 이승만은 새로운 결심을 한다. 이제 내 귀관들에게 이승만은 군 간부들을 불러 왜 38선을 넘어 북진을 하지 않느냐고 호통을 쳤다. 도대체 38선이 뭐가 어쨌다는 거야? 당시 총사령관 정일권은 훗날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때를 한반도 통일의 기회로 생각한 이승만은 전군에 38선 돌파 명령을 내렸다. (10월 1일) 국군 3사단이 가장 먼저 38선을 넘었다. 환영 인파들 중에는 불과 3개월 만에 바뀐 전세에 태극기와 인공기를 혼동하는 이들도 있었다. (10월 20일) 마침내 유엔군과 국군은 대동강 철교를 넘었고 같은 날 평양에 입성했다. (10월 30일) 평양에 도착한 이승만이 10만 군중 앞에 섰다. 이 즈음 북한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를 놓고 이승만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다. 이승만은 북한도 우리 영토이므로 자신의 통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북한 지역에 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이 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노발대발한 거죠. 이 대한민국이 엄연히 그 유일한 합법 정부로 있는데 굳이 선거를 한다면은 당시 48년 5월 10일 날 유엔 감시하에 소련과 북한의 방해로 실시하지 못했던 북한 지역만 해서 거기에 필요한 그 국회의원만 뽑아서 우리 국회를 구성하면 되는 거지 왜 전체를 하느냐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노발대발한 겁니다. 결국 남한 인사가 다수 참여한 유엔 임시정부를 세운다는 데 합의하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다. 통일이 바로 눈앞에 온 듯했다. 북진 통일을 부르짖던 이승만에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30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이 개입한 것이다. 중공군은 만주에서 압록강과 연결돼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을 통해 평안도로 들어와 장진호에 진출했던 미 해병대를 포위 공격했다. 영하 30~40도를 오르내리는 이곳에서 약 6천 명의 병사들이 얼어 죽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희생이었다. At that time, the war is more or less stalemated. This is between 1951 and 1953. Throughout this period, Truman administration and American forces had been really bloodied by the Chinese onslaught that had occurred in the winter of 1950, and they didn't want to make the war even more deadly than it already was.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 측이 먼저 휴전 협상을 제의해왔고 미국은 이를 수락했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휴전 예비회담이 열렸다. 그런데 휴전 협상은 이승만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단됐던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승만은 통일 없는 휴전은 있을 수 없다며 협상에 강력히 반대한다.
휴전은 한국 국민에 대한 사형 집행영장이라는 극한 표현까지 썼다. The United States was not as committed. To Rhee, unification was everything. You know, he would die before he would not reunify the country. To Americans, this was kind of icing on the cake. I mean, the initial American objective had been to reestablish the status quo prior to the North Korean attack. 당시 미국은 서둘러 전쟁을 끝내야 하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휴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 이상의 희생을 원치 않는 미국 내 여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양유찬 주미 대사를 통해 중공군이 북한 땅에 남는다면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하겠다고 아이젠하워에게 통보한다. 중공군의 한국 잔류를 허용하는 휴전협정이라면 압록강까지 북진할 용의가 없다면 나는 모든 유엔군의 철수를 요구합니다.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완강하게 주장했다. 전국적인 휴전 반대 데모가 이어졌다. 통일을 부르짖던 청년들이 혈세를 썼고 여고생들은 거리에서 실신했다. 미국과 협상에서 항상 북진 통일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를 버릴 수는 없고,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을 계속하기는 원치를 않고,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경우 잘못하면 중국, 소련과 직접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은 피해야 했고, 그것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약점이랄까, 어떤 그 한반도에서의 정책적인 한계였죠. 근데 이승만은 그것을 활용해서 북진 통일을 외친 것. 이승만을 설득하러 왔던 클라크는 휴전 반대와 북진 통일을 외치는 이승만을 미국을 교묘히 이용하는 전략가의 모습으로 그렸다. 이승만은 우리가 마치 소련이나 중공 군대를 패퇴시키는 한듯 북한 지역을 유엔군이 점령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그 즈음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거액의 예산을 착복해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또 공비 토벌 작전을 벌이던 국군이 공비와 내통했다 하여 거창 양민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어머니 뭐고 요게 이건 우리 형님. 우리 어머니는 40세, 우리 형님은 당시 14살. 군인이 총을 쏠 때 이제 나는 나이 9살에 쪼맨하잖아요. 작으니까 그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발이 시려가지고 맨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당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은 600~700여 명에 이른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같은 이런 경우는 체계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그런 병력들이 그야말로 이성을 잃고 이렇게 저지른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승만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 52년 8월 2일 진해 앞바다에서 이승만에게 쏟아진 11발의 총격. 총을 쏜 이들은 미국 CIA 경비원들이었다. 당시 미국에게 있어 이승만은 더 이상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You know, Apjebi just doing whatever the U.S. told him. Almost always that's not true. Even in the Korean War, they had a plan for a coup d'état against him in 1953 called Operation Everready. 실제 당시 기록을 보면 미국은 휴전 협상을 끝까지 반대하는 이승만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을 찾고 있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 장면이 당선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 희망 사항입니다. 초대 주미대사 장면. 그는 온건하고 영어에 능통한 정치인으로 미국이 선호하는 인물이었다. 바로 이 무렵 비난 수도 부산에서 한국 정치사에 지워지지 않을 사건이 벌어진다. 국회의원 47명을 태운 통근 버스가 헌병대에 끌려갔다. 이른바 부산 정치 파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으로는 국회에서 자신이 선출될 수 없다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다가 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시 그 장면을 대통령으로 옹립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만히 있다가는 미국에게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선수를 쳐서 막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했는데 제적의원 210석 중에 이승만 직계인 한국국민당은 24석뿐이었다. 게다가 국회는 대통령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제출한 상태였다. 이승만은 지지 세력을 늘리기 위해 자유당을 창당한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와 내각 책임제를 혼합한 발췌 개헌안을 내놓는다. 발췌 개헌이라는 건 내각 책임제는 허되 이제 일정한 기일 뒤에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타협을 본 게 아니라 강압을 당한 거죠. 그때 그 내각 책임제 이 소속 의원들이 잡아가더니까요. 장면을 지지했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감금된 상태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개헌안이 표결에 붙여졌다. 찬성 160, 반대 0, 기권 3으로 개헌안이 통과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직선제는 이렇게 치러진다. 후보로 출마한 이승만은 88.1%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승만이 당시의 당면 목표는 일단 나라를 지켜내는 거예요. 더 욕심을 나면은 통일을 시킨 건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봤을 때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고 미국을 가장 잘 알고 그다음에 이 국제 정서를 알고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건 본인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실제로 또 그랬고. 그 즈음 판문점에서는 1년 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휴전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포로 송환 문제였다.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전쟁 포로들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는 전쟁사에서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본국 송환을 거부하는 이른바 반공포로가 생겨난 것이다. 공산 치하로 돌아가지 않고 자유대안에 남겠다고 한 반공포로가 3만 5천여 명이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었던 손구원 씨. 60년 전 거제도에서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건 그대로 오연 식단이에요. 그 쌀가마들이란 거 보급품을 저기 생겨난 거 그대로. 실제 이게 지라이깡인데 이게 밥통이에요. 여기서 이제 밥 공급을 해서 여기서 이제 밥을 퍼주는데 요만한데 알랑밥 그것도 덩어리로 주면 밥이 모자래요. 그러니까 이걸 삽으로 다 쬐고요. 가루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걸 해서 이렇게 퍼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 입에 들어가. 그런 생활이니까 오죽 배가 고팠겠냐. 굶주림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떨어야 했던 그 시절. 기가 막히지. 이건 총 쏴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 정도로. 그러나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인민재판에서 죽여라 그러면 거기서 맞바로 죽이는 거야. 한 놈 딱 몽시 들고 있어.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도 적색 침공 포로 수용소에 가면은 그런 걸 다 행했어. 그런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작업동원 나갈 때 가면 다 그 철조망이 막아 있질 않기 때문에 철조망이 있기 때문에 다 들여다봐요. 인민재판하는 거예요. 거기서 맞바로 죽여. 당시 유엔은 손구원 씨와 같은 반공포로에 대해 공산 측 대표단이 들어와 4개월간 본국 송환을 설득한다는 수정안을 지시한다. 이 소식은
공산치하로 송환되기를 거부하는 반공포로들을 긴장시켰다. 야,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선 강제적으로 우리가 북한이 끌려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안 된다. 이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83여단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그냥 우위 포로들 전부 혈설했어요. 깨밀어서 자기 이름을 썼어요. 무슨 혈설이야? 북한 공산 치하는 죽어도 못 간다. 못 간다. 하지만 포로들의 외침은 국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제네바 협정상 포로는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 미국은 그걸 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그걸 강제 송환을 하지 않는 쪽으로 했다가 끝에 가서는 중공 및 북한 측에 양보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보내는 쪽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철조망이 끊기고 전격적으로 반공포로가 석방됐다. 최종 지시자는 이승만이었다. 반공포로들, 이 포로들 오늘 밤에 전부 석방을 시키는데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끔 석방을 전부 해야 한다. 미군들은 초소의 미군들이 있지만은 국군이 미군을 제압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국군이 제압해놓고 헌병들이 딱 총을 딱 차고들 들어와서 빨리들 나와라 이거야. 장결에 깜짝 놀랐어. 헌병들이 완장 찼는데 한국군이 거의 들어올 수가 없는 데인데 밤에 딱 막 여기저기 텐트마당 막 빨리들 일어나라 이거. 걔 나와서 딱 철조망 가까이 가니까 불만침 뚫려놨더라고. 이승만의 승부수였다. 유엔 측과 한마디 상의 없이 전격적으로 2만 7천여 명의 반공포로를 석방시킨 것이다. 당시 외신의 반응은 차가웠다. 하지만 포로의 인권을 앞세운 이승만의 조치는 무조건 본국 송환이라는 제네바 협의 자체를 제거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승만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미국은 크게 분노했다. 6월 17일자로 나에게 보낸 이 대통령의 서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폭탄이 터졌다. 이승만도 물러서지 않았다. 역사만이 나를 심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살 행위가 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Decision to release the prisoners of war, I think, Syngman Rhee showed something. I think Syngman Rhee at the time didn't wan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o decide Korea's future. He didn't want the United States to decide South Korea's future. He believed that South Koreans needed to have a voice in deciding Korea's future. And by releasing the prisoners of war, Syngman Rhee basically reasserted his own importance, his own role. He was trying to make a point about his own right to determine the destiny of Koreans. 국민들도 이승만의 용단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향한 그의 의지와 신념을 전 세계에 알렸다. 한미사고방위 조약을 어느 시점에 협상을 마무리하느냐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중요했던 그런 시기인데, 이제 미국이 자꾸 당장 협상하기보다는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미국한테 내가 진짜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내가 북진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거나 헛붕 떠는 것이 아니고 진짜나 북진해서 전쟁을 계속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국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전쟁을 더 크게 키우기보다는 일단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그런 하나의 단호한 행동을 직접 보여준 것이죠. 아이젠하워는 즉각
로버트슨 특사를 파견해 이승만을 설득했다. 당시 14차례나 이루어진 회담에서 이승만은 비로소 속내를 드러냈다. 과거 우리는 2번씩이나 미국에 배신당했습니다. 휴전과 관련한 지금 사태는 또 다른 배신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휴전협정 체결 이전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미국과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이승만은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어낸다. 2억 달러의 부흥 원조, 지상군 20개 사단 증강,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전후 보장책을 약속받은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전쟁 전에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원했고 이승만이 원했고 국민이 원했던 미국과의 한미 상호 방위 협정을 맺을 수가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한미 동맹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한미 상호 방위 원조 조약에 의해서 결국은 주한미군이 여기에 주둔하게 되고, 그게 결국 북한의 재침을 방지하는 전쟁 억지력 역할을 했던 거죠. 마침내 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유엔 진영과 공산 측은 정전협정에 조인한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를 기해 모든 전선에서 전투가 중지된다. (1950년 6월 25일)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빗발치던 총성이 3년 1개월여 만에 멈춘 것이다. 유엔군의 깃발 아래에서 그 침략군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외교력을 발휘한 것, 그리고 그 뒤에 곧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저희의 그 안보를 튼튼하게 한 대한민국의 공산 침략을 막아낸 그와 같은 호국을 이루어낸 그런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막 일어서려던 신생국가 대한민국을 폐허로 만들었고 거리엔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힘겨운 과제가 이승만에게 남겨졌다.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방비 부담을 정부가 질 수밖에 없었고, 휴전 직후에는 당시 일반 재정의 세출 예산에서는 50% 훨씬 초과하는 비용을 국방비로 써야만 되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특히 경제 개발에 쓸 수 있는 예산 자체는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의지할 것이라곤 원조 물자뿐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원조 물품은 당장의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식량과 의류 등 소비재 위주였다. 이승만은 경제 재건을 위해 소비재가 아닌 산업재를 요구했다. Syngman Rhee wanted to industrialize South Korea more quickly. He wanted to establish heavy industries right away, and he wanted these heavy industries to be protected. Syngman Rhee believed that this was the best approach to making South Korea independent economically. 결국 이승만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미국과 유엔의 도움을 받아 충주 비료 공장과 문경 시멘트 공장을 세운다. 하지만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선 심각한 전력난을 해결해야 했다. 그러던 차에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가가 한국을 찾아온다. (2차) 대전으로 파괴된 유럽의 전력 복구를 담당했던 시슬러였다. 여보, 시슬러 씨, 이건 내가 우리나라를 좀 일으키고 싶은데 전기가 없어서 참 걸린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있긴 한데 그 한국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요? 그러니까 딱 잡아가지고 글쎄 이게 그러면서 자기 가방 속에서 요만한 상자 하나 꺼집어냈어요. 당시 시슬러가 이승만에게 제안한 것은 원자력이었다.
오라늄 막대기를 꺼내 보이면서 이 핵연료를 고속 증식로에서 태우면은 무려 12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승만은 즉각 우수한 과학 인재를 모아 국비 유학을 보낸다. 1인당 6,000달러의 거금이 드는 일이었다. 나라에서 수출을 1년에 수출 전금액이 1천만 불도 안 되는데 6천 불 갖다 유학생에 쓴다는 것은 그건 참 어림도 없는 얘기였는데 원자력이 급하니까 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원자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많은 분들이 미국의 알곤 연구소라든지 또는 영국에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들이 돌아온 직후인 1959년 7월 14일 국내 최초의 원자로 건설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다. 기공식엔 이승만이 직접 참석했다. 한국 원자력 역사에 초석을 놓았던 이승만. 하지만 원자로 가동식은 그가 하야한 뒤에 이루어졌다. 우리나라가 그 후에 고리발전소를 비롯하여서 원자력 기술 자립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원자력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근간이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을 제가 하나 꼽는다면 대한민국의 최우수 인재들을 원자력을 통해서 양성을 하신 다음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신 그 부분을 저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조 물자를 바탕으로 이승만은 자립을 위한 경제 기반을 닦아갔다. 1960년까지 남한의 경제 성장률은 4.9%대를 기록했다. 경제만큼이나 이승만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교육 재건이었다. 전쟁 기간 대부분의 학교는 파괴됐다. 아이들도 거리를 떠돌거나 폐허에서 모여 노는 게 전부였다. 누구보다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아는 이승만에게 교육은 국가 재건의 핵심이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해외 동포들을 설득해 확보한 자금과 물자로 학교를 신축하고 대학을 세웠다. 그렇게 아이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By opening up education, the people who would make Korea what it is today, economically, were educated or received the education, their education, thanks to Syngman Rhee. 전쟁이 끝나자 곧 의무 교육을 실시해 60년까지 초등학생 수는 136만 명에서 360만 명으로 늘었다. 대학생 수도 10만 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당시 인구 5천만이었던 영국의 대학생 수와 맞먹는 규모였다. 이처럼 빠른 전후 복구를 위해 이승만은 외교 역량을 집중했다. 의전 담당 비서였던 박동진 씨는 늘 당당했던 이승만을 기억하고 있다. 자신이 있다 하는 표정이죠. 뭐 비관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맞아 추측하기를 역시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이제 힘이란 그거를 말씀을 그렇게 안 하시면 자기는 그게 상당 자신을 가지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54년 여름 이승만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에 갔다. 공항에 마중 나온 당시 닉슨 부통령에게 이승만은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이 대통령을 정식으로 워싱턴으로 영접했으며 워싱턴의 겁쟁이들 때문에 한국은 통일이 되지 못하고 공산 세력의 위세만 과시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미 의회에서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거론하며 다시 한번 미국을 압박한다. 지금이 행동을 개시할 때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평화는 공산주의가 반으로 남아있는 세계에서는 회복될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기선 제압용 작심 발언을 한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 7억 달러의 군사 경제 원조를 받아냈다. 아이젠하워나 떨레스나 이승만과 2주일 동안 경무대에서 협상을 벌였던 로버트슨 국무성의 차관보 같은 사람이 이 이승만의 논리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예. 결국 이승만의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러니까 그때 한국 사람의 대표로서 그러자면 미국을 하여금 자기를 일대 강국의 대표를 만나서 협상하는 것 같은 감정을 갖도록 만든 거예요. 이렇듯 미국과의 외교에서 이승만은 늘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냉전 시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대미 외교에 철저히 활용했다. 이승만 외교의 또 다른 한 축은 일본이었다. 그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평화선이다. 당시 일본은 우수한 선박과 장비로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던 맥어더 라인을 수시로 넘어왔다. 제주도와 동해 인근까지 남획을 일삼아 우리 어민의 피해가 속출했다. 그러자 이승만은 우리의 수산 자원과 광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어로 관할 수역, 즉 평화선을 발표한다. 네, 우선 그 대일 회담, 한일 회담에서 일본이 워낙 그 강압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었고, 이러한 강압적이고 대단히 그 배타적인 일본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평화선을 그음으로 해서 일본을 그 교섭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었고요. 1959년 일본은 제1교포의 북송을 시작했다. 당시 제1교포의 대부분은 남한 출신이었다. 이런 일본의 조치에 이승만은 강력하게 항의한다. 대한민국은 제1교포를 공산 지하의 북한으로 강제 송환 거절하는 일본 정부의 기도에 대해 이 사건은 반공주의자이자 민족주의자였던 이승만에게 잠시 잊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그리하여 일본의 만행에 격분한 온 교례들의 노도와 같은 데모가 一番の問題は日本が朝鮮半島問題に対して口出しを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彼には見えた。いくつかもちろん問題はあるわけですね。日本が再び朝鮮半島の南北を天秤にかけることによって影響力を行使しようとしていると。だからこそ北宋自身ではないわけですね。朝鮮半島問題に日本が口を出すということ自身をイスンマンはやはり許せなかった。 그 사건 이후 대일 관계에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대신 독도에 등대가 세워졌다. 이승만은 평화선에 독도를 포함시킴으로써 독도를 시료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국내의 정치 상황은 여야 간의 갈등으로 벼랑 끝 대치 국면이 계속됐다. 거기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바로 삼선개헌이었다. 특히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계승한다는 조항이 야권을 자극했다. 이것은 이기붕을 위한 조항으로 고령의 이승만이 물러날 경우 정권이 야당에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였다.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돈으로 매수한 암호투표까지 등장했다. 그렇게 진행된 11월 27일의 표결 결과는 제적 203명 중 찬성 135명, 제적 3분의 2에서 한 표가 모자라는 135명이 찬성함으로써 헌법 개정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는 듯 했다. 문교 장관 한 사람하고 이 박사한테 불려가서 이제 가서 보고 오기를 수학자들 이 얘기를 보면은 그 445에 보면은 이것이 그 통과된 걸로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박사가 그러면 통과된 것이지 왜 부결된 걸로 하느냐. 다음 날 자유당 원내 총무는 개헌안이 통과됐다는 담화문을 발표한다. 개헌에 필요한 정적수는 135.33명인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135명이니까 정적수를 충족시킨다는 것이었다. 집권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개헌 시도에 국민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치러진 3대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대권주자 신익희가 유세 도중 갑자기 사망했다. 이승만은 55.7%의 득표율로 또다시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지만 부통령은 이기붕이 아닌 장면이 선출됐다. 자유당으로선 재집권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 이번 대선에서 약진한 야당과 언론이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자유당은 보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안법상 국가기밀의 범위가 군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으로 확대됐다.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조항과 대통령, 국회의장 등 헌법상 기관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추가됐다. 어느 나라든지 내셔널 시큐리티를 확보하는 그 법률은 법 체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법이 없다면 그 나라는 잘못된 것이죠. 다만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은 그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보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어떤 특정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는 부분, 다시 말해서 국가보안법을 남용을 했던 부분이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안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진보 성향의 야권지 경향신문이 폐간당한 것이다. 한창호 사장의 따님이 장면 씨의 며느리가 되는 이런 인척관계로 해서 상당히 정치적 입장도 같은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서 볼 때는 경향신문은 야당, 그것도 장면 부통령 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폐간 이유를 보면 이기붕의 대담 내용 날조, 평론을 통한 허위사실 보도, 간첩 체포 기사로 공범자의 도주를 방조한 혐의 등이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얼마 후 법원에서 폐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경향신문은 1년 후 복간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이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당시 조봉암은 2대 3대 대통령 선거에 연속 출마해서 24%나 되는 표를 얻으며 입지를 굳혀가고 있었다. 그가 주장하는 통일 방안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는 게 체포 이유였다. 조봉암이 창당한 진보당은 평화통일을 3대 강령 중 하나로 내세웠다. 당시 평화통일은 북한이 사용하던 용어로서 이승만의 무력통일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었다. 무력통일 이외의 방안을 이야기하는 분을 보면 우선 자경으로 봅니다. 무조건 그때는 슬로건이 북진통일이어야 합니다. 무력으로 가야 되지 대화해서 평화적으로 무슨 남북협상, 이건 벌써 반빨갱이로 지금 취급받던 그때의 풍토였기 때문에 원칙주의적인 그 비현실 노선을 걸으시다가 결국은 그러한 참변을 당한 거 아니냐. 1959년 2월 대법원은 진보당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조봉암에 대해서는 이중첩자 양명세를 통해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다. 미국은 조봉암의 사형을 막기 위해 대통령 특사 다울링을 급파한다. 다울링은 이기붕에게
조봉암 사형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조봉암의 처형은 일종의 정치적 암살이고 한국에서의 정치적 자유 결핍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수차례의 경고도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1959년 7월 이후에 이승만 정권과 인연을 끊는 정책, 절연 정책을 시도하게 되고 결국은 미국과 이승만 정권이 동일시되어서 반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했다. 결국 1959년 7월 30일 조봉암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 사건으로 이승만은 우방도 민심도 잃어버리고 만다. 그 당시 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의회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이 민주사회주의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당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정당에 대해서 북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을 해가지고 결국은 불법화시키고 축산 조봉암 선생을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이승만 정부가 실책을 하게 되는데요. 1960년 운명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다. 자유당은 이승만, 이기붕을 내세우고 다가올 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야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선거 공작을 치밀하게 준비해 나갔다. 민주당은 조병옥을 대통령 후보로, 장면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 이기붕에겐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회가 다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이미 고령으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이승만의 대리자로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권력을 행사했다. 장남 이강석이 이승만의 양자가 된 후 그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다. 그런데 선거를 2달이 앞둔 1월 19일 민주당 대선주자 조병옥은 신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 그러나 20여일 후 그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온다. 치료 도중 숨지고 만 것이다. 야당 후보의 죽음으로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확정적이었다. 남은 것은 이승만의 유고시 대통령직을 이어받을 부통령 선거였다. 이승만 박사가 80이 훌쩍 넘은 것은 고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승만을 후계 체제를 염두에 뒀을 때 부통령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었던 장면 박사가 부통령이 된다면 바로 이승만 사후에, 포스트 이승만 사후에 장면이 정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 선거에서 이 함량이 부족한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하는 자유당 강경파들의 이러한 이 공작이 바로 3.15 부정선거였습니다.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 공무원은 물론 깡패들이 주축이 된 반공예술인단까지 동원됐다. 그때 보면은 실제 투표소에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은 기표용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굴 찍었다고. 기표소 뒤에 가서 소위 깡패들이 몽둥이를 때리고 이런 장면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는 분노를 하게 된 거죠. 결국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됐고 부산, 대구를 거쳐 서울로 확산됐다. 어린 학생들의 시위 현장에 경찰이 투입되어 무차별 폭행과 연행이 자행됐다. 그 상황에서 추리탄을 눈에 맞고 사망한 17살 김주열 군의 시신이 마산 항구에서 떠올라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 즈음 이승만은 85세 생일을 맞았다. 자유당 강경파에 의해 정보가 차단되어 전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승만 박사께서 건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력이나 분별력은 있었어요. 다만 강경파들이 애워싸가지고 모든 보고
사람 만나는 거. 강경파들이 모두 주도를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경파가 보고뿐만 아니라 반대쪽 온건파의 보고도 들어야 할 텐데 그 정도의 힘과 능력은 그때는 떨어졌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침내 4월 12일 이승만은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린다. 김주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묻는 이승만에게 강요들은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자신이 하야할 용의가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다. 하지만 분노한 민심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 4월 18일엔 어린 학생들의 희생에 분노한 고대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던 고려대 학생들이 반공청년단 소속 깡패 40여 명에게 습격을 받고 쓰러졌다. 새뭉치 돌고 자전차 새 바퀴 뭐라 합니까? 그거 들고 몽둥이 들고 이래가지고 무조건 급습을 했죠. 우리 그냥 돌아오는데 그 당시에 한 200여 명이 크게 작게 다쳤습니다. 그게 또 신문에 나니까 각 대학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마침내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광화문에선 반공연맹 건물에 불이 났고 경무대 입구에선 경찰의 발포로 시작된 충돌로 시위 기간 중 180여 명의 사망자와 6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바로 저 앞에서 가해됐던 학생 하나가 총 맞아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때 참 기분은 참 형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마침 저 요새처럼 저 개나리가 한참 칠 때인데 시위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교수들이었다. 300여 명의 교수들은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나이 많은 교수들이 우리가 앞에 서야겠다. 젊은 교수들은 뒤에 가라.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총알이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맞아서 죽어야지. 우리가 앞에 서겠다고 해서 그래 나이 많은 교수들이 앞에 섰어요. 다음 날 이승만은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 이제야 사태를 제대로 파악한 이승만은 울먹이며 부상자들을 위로한다. 그날 오후부터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하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남산과 파고다 공원에 있던 이승만 동상도 끌어내려졌다. 상황을 주시하던 미국도 메카나기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이승만에게 재선거 등의 압력을 가했다. 마침내 이승만은 4월 26일 사태 수습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5명의 시민 대표를 만났다. 대통령 집무실에 가니까 대통령께서 먼 창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측의 그 시민 대표 한 분이 이제 아주 정중하게 각하 이게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하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박사가 돌아서시면서 정말로 내가 하야하기를 국민이 원하느냐. 그러니까 하야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저희가 또 간곡하게 제가 얘기를 했죠. 돌아서시면서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하야하겠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 직후 하야 성명이 나왔다. 대통령 직을 사임할 것이며 하야 성명 발표 이틀 후 새벽 경무대 별관 건물에서
이기봉 일가 4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승만의 양자 이강석이 친부모와 동생을 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리고 4월 28일 아침, 마침내 이승만은 경무대를 떠난다. 경무대에서 이화장까지 이르는 1.8km의 길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한 사람의 국민으로 돌아가는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이 박사가 일찍이 하야했기 때문에 그 후에 4.19가 성공하고 허정 수반이 임시정부가 성립된 겁니다. 이 박사 저까지 우겼다면 오늘날 중동 사태가 대한민국 대혼란이 계속됐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 학생들 희생 더 당했을 겁니다. 1956년 후에 그분이 하야해서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집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은 또 주변에서 그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장기 집권을 하게 만들고 사법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검찰, 언론 등을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나쁜 유산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 기본적으로 그 과거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친일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계속 기용을 해가지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차선책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의 공적은 우리가 지금 남쪽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북쪽이 경제적으로 침체한 그러한 상황을 돌이켜봤을 때 이승만 박사가 갖고 있는 이승만 박사의 공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겠다. 격동의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때론 올바르게, 때론 그릇된 선택을 했던 이승만. 역사가 미래를 보는 창이라면 이승만의 선택은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일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